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류 언론에서는 완전히 잘못 짚었거나 어쩌면 일부러 감췄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 하나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부자 투자자가 자산을 팔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소위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뭘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시장 재편, 이른바 대숙청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억만장자의 수수께끼 같은 탈출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공식 문서 속에 숨겨진 엑싯 코드를 해독해 볼 겁니다. 이 코드를 풀고 나면 그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2026년 규제의 단두대가 뭔지 그 실체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휩쓰는 대숙청의 시작이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리 만들어진 금융방주의 조건은 무엇인지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명과의 연결이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2026년 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피터 틸입니다. 늘 남들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야말로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이 투자했던 이더리움 관련 회사의 지분을 싹 다 정말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팔아치웠다는 뉴스가 시장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천재도 별 수 없구나. 시장의 공포를 못 이기고 굴욕적으로 패닉셀을 했네 하면서 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죠. 특히 소셜미디어 반응은 더 심했어요. 거봐, 천재인 척하더니 결국 상승장 끝에서 공포에 질려 다 던지는구나. 어리석은 투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그를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황 상태로 뭔가를 결정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오히려 항상 그 반대였죠. 언제나 대중이 못 보는 걸 먼저 보고 한 발 앞서서 움직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걸 실수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 본질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실을 알려면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서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단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공식 데이터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부턴 추측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밀은요, 아주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SEC 공시서류, 바로 그 안에 적힌 딱 2개의 날짜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한번 보세요. 대중과 언론이 피터 틸의 매각 소식을 들은 게 2026년 2월 17일이에요. 이때는 이미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무서워서 던졌구나, 패닉셀이 맞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모든 지분 매각을 끝내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짜는 2025년 12월 31일. 세상에 알려지기 무려 2달이나 전이었어요. 이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고 가격도 최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었죠.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2025년 마지막 날, 이더리움 가격이 3,200달러에 육박하던 바로 그날, 그는 조용히 모든 걸 정리하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해가 바뀌자마자 시장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2월에는 2,000달러 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왔죠. 그는 이 끔찍한 폭락을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완벽하게 피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세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난 뒤인 2월 17일 가격이 1,97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언론의 뉴스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피터 틸이 패닉셀했구나 하면서 뒤늦게 공포에 떨었던 거죠.
이게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하락률입니다. 마이너스 37%. 만약 1억을 넣어뒀다면 3,700만 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피터 틸은 이 재앙과도 같은 손실을 정확히 예측하고 완벽하게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패닉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에 가까운 분석의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거죠. 도대체 그는 뭘 본 걸까요? 어떤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탈출해야만 했던 걸까요? 자, 이제 사건의 표면을 넘어서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피터 틸이 본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본 겁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롭고 무법적인 회색 시대의 시대 말이죠.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 심판의 날, 법과 규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단두대가 내려오는 해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2026년 3월 2일은 유럽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틀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그냥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이라는 더 강력한 틀이 시장 전체를 새로 정의하면서 사실상 기존 프로젝트의 99%를 위협하고 있죠. 법이 없던 무법천지, 서부 개척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고 모든 걸 정부와 기관이 통제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대숙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규제가 몇 개 더 생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근본 철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투기가 이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신원 확인, 즉 KYC를 기반으로 한 규제 준수와 실제 세상에서 쓸모가 있다는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강제로 시장에서 제거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피터 틸이 탈출한 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규제 이전 시대의 낡은 패러다임 그 자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물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눈치챈 게 피터 틸 한 사람만은 아니겠죠.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게 움직이는 돈, 바로 벤처 캐피탈, VC들은 이미 훨씬 전부터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출구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VC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빼낸 돈은 총 4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25년 규제의 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단 6개월 만에 무려 121억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3,000%, 그러니까 30배가 넘는 돈이 시장을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보통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불안하면 자기가 가진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죠. 이건 결국 가격 하락을 더 부추겨서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전략이에요. 하지만 VC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코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이나 회사의 주식, 즉 소유 지분 자체를 비공개 딜이나 M&A를 통해 다른 기관 투자자에게 조용히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는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돈은 안전하게 뺄 수 있거든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코인을 팔 수 없게 되기 전에 아예 그 프로젝트의 소유권 자체를 넘기고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선장하고 핵심 선원 역할을 하던 VC들이 다 떠나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유령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키를 잡을 사람도 없고 사업을 이끌어갈 주체도 없이 그냥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가오는 규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침몰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령선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승객들, 즉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거래소에 의한 마지막 양철깎기입니다.
많은 비규제 거래소들은 자기들 운영 자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규제 압박 때문에 보유 자산에 구멍이 생기면 아주 악의적인 방법을 써요. 첫째, 일부러 특정 코인의 가격을 순간적으로 폭락시키는 플래시 크래시를 일으킵니다. 둘째, 이 갑작스러운 폭락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했던, 즉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시장 가격에 강제로 청산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이렇게 강제로 청산시킨 투자자들의 담보금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들의 손실을 메우고 심지어 이익까지 챙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고객의 손실이 곧 거래소의 이익이 되는 아주 잔인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숙청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홍수가 시장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금융 방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그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또 엄격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누가 이 서비스를 쓰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즉 KYC, 고객 신원 확인 절차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금융시장의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만 해요. 셋째, 그냥 가격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 가치를 줄 수 있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의 실제 경제활동과 직접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양털깎기를 할지 모르는 비규제 거래소의 프로젝트의 운명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지금 시장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수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는 아마 1%도 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9%는 익명성, 비규제, 투기라는 낡은 시대의 유물들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곧 사라질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폭풍을 다 예상하고 오직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만 설계되고 만들어진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마지막 장입니다. 거대한 기관과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결국 우리 같은 일반 대중과 연결될 다리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소매 터미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터미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생존 조건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750만 명. 이건 그냥 커뮤니티 회원수가 아니에요. 정부가 공인하는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즉 KYC를 모두 마친 금융시민의 숫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거대 은행도,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빅테크 기업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신원 인증된 금융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만약 돈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수백 수천조 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파이 네트워크는 새로운 금융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이미 완성해 둔 상태인 겁니다. 인프라만 갖춘 게 아닙니다. 법적인 준비 역시 완벽해요. 다른 프로젝트들이 2026년 3월이라는 마감일에 쫓겨서 규제를 통과하려고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파이 네트워크의 공식 법인인 파이빗 LTD는 이미 그보다 훨씬 전인 1월 17일에 유럽 최고의 금융 규제 기관인 ESMA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건 규제의 성벽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안전한 요새 안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규제를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의 전모입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기관들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나 정부가 승인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규제된 디지털 자산을 대중에게 유통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원이 확인된 거대한 글로벌 소매 네트워크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조 원을 들여도 만들기 힘든 1750만 명의 기성 네트워크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가 유일한 해결책, 즉 금융 방주로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파이는 거대한 기관 자본과 전 세계 일반 대중의 소매 경제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마지막 연결고리, 바로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의 최종 터미널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피터 틸이 익명성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탈출한 것,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라는 신원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이 떠오르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은 한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낡은 금융 세계가 대숙청을 당하는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조용히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운영체제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